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만 변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삶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을 알고 그리고 그런 진실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거창고 직업선택의 10계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창고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도서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의 저자이며 이 부분은 제가 막 여쭈어봐서 알게 됐어요. MBC, SBS 그리고 KBS에서 저 전문 MC로 활동을 하셨던 강현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부끄. 아, 뭐 공중파에는 다 나오셨어요. 아유, MBC, SBS, KBS. 제가 직업이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변변한 게 없었다는 얘기기도 하죠. 왜요? 그래도 공중파에서 일을 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원래 아나운서였어요. 아. 근데 아나운서가 못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전전하게 됐던 거예요. 아마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아나운서 시험에 덜컥 합격했으면 네네. 지금까지 안 나오려고 버티고 살았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예. 그때 아나운서가 시험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요? 졸업할 요새도 아나운서 공채가 매년 있는 건 아닐걸요 아마. 아,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케이블도 없던 시대. 제 나이가 나오나. 그래서 하여튼 그때 마침 제가 졸업할 그 무렵에 공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해에 MBC 라디오에 리포터가 먼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했죠. 계속 그 방송 자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채 시기가 왔는데 방송을 하던 중에 우리 회사 시험을 보려니까 그것도 다 이게 좀 얼굴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MBC 시험은 놓쳤고 KBS는 봤다가 뭐 이렇게 몇 번 올라가다가 안 됐고 SBS에서는 전문 MC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TV로 다시 또 장을 넓혀서 라디오에서 네. 이제 방송 그래서 SBS에서 전속으로 있다가 예, 이제 예. 프리랜서가 되면서 이제 여러 공중파 이후로 이제 또 케이블 시대가 열리면서 케이블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쭉 한 방송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결혼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면서 작가가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그 변화에 되게 적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죠. 적응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가 목표로 잡았고 기대했던 100%의 그 수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0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그 100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그럼 한 80% 정도까지만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20%의 갈증과 허기를 가지고 다시 또 다음 길을 모색하고 이러면서 제 그 뚜벅뚜벅 제 걸음으로 그냥 제 인생 길을 가다가 새로운 걸 만나면 그거에 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걸 만나면 적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개의 직업을 경험하게 된 건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 삶에서 만나지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만나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뭐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한정하지 말고 그렇죠. 나에게 오는 것들을 유연하게 맞아요.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의 직업관이 아닐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플레이어가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해 하면서 의도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길에서 만나지는 것들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지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감상하듯이 내 인생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직업의 기회들을 다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중에 나에게 맞는 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굵직한 기본적인 그 원칙은 내 삶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 삶의 원칙과 어울리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직업을 거절하고 통해서 고집을 부리고 이런 것보다 예. 그 집을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구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또 거창고 10개월 지난 세월에 몸소 실천하셨던 예, 연결이 됐나요? 강현정 선생님의 이야기 일대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창교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네네. 거창고 관련 이제 기사나 그 책을 보면 전형찬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기사나 이제 선생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봤는데 네. 정말 영화 스토리로도 무색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거창고 졸업생이 이제 귀감이 되셨던 전형찬 선생님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네. 대전대학의 부학장 한남대학의 예, 전신이죠. 예, 네네. 그 초빙한다는 편지를 가지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한국으로 온 그 계기도 사실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대목인데 신학 박사 1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졸업 시험을 2주 남겨놓고 있을 때 한국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학장을 찾아가서 내가 귀국을 해야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경비를 댈 테니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오게 해라라고 제안을 했어요. 장학금 받고 가셨다고 그렇죠. 가실 예. 때도. 그러자 이분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잘 배우고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 고국을 내가 만약에 내 가족들을 전쟁이 났다고 해서 일로 데리고 온다면 그건 내 고국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나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거절하고 졸업 시험 하나만 보면은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지금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고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시험을 보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바로 귀국을 하셨어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시험을 미리 당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장을 받으셨다고. 네, 졸업장을 받고 학위도 받고 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귀국을 할 때 이제 그 대전대학의 그 부학장 자리, 그 초빙된 편지를 들고 왔는데 그때 와서 마산에 있는 고아원을 가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거창고등학교가 지금 폐교 직전에 놓였다라고 얘기를 거기서 듣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갈 길은 이 안정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대학 교수의 길이 아니라 그 시골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나에게 다가온 그런 부름이다, 콜링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거창고등학교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도 사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더 시골이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한국 전쟁 직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창이요. 예. 근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그 가시밭길인 걸 알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너무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쯤에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잠깐 고민했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신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 폭격을 당해서 다리를 잃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당시에는 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씻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잘 못 씻고 사는데 특히나 다리가 없는 이 학생은 더욱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몸을 보여야 되니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그 동네 목욕탕을 찾아가서 여기 오픈 시간이 언제냐. 6시부터다. 그럼 내가 그 전에 1시간만 나에게 전세를 좀 내달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리를 잃은 학생을 데리고 가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목욕을 시켜주셨대요. 이거는 작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을 직접 사랑하고
그 희생하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다 그거를 따라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태도가 제일 상황이었고요. 중요하니까. 네, 그 보여줌의 교육을 그 보여주신 거죠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한테 감동을 받은 학생들은 사실은 맞아요. 뭐 글자로 배운 그런 지식적인 것보다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행동들, 태도들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 제가 그 졸업생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이제 과거 그 시절을 회상하실 때 우리 전영창 선생님이 이러셨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졸업생들을 너무 많이 뵀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그 보여줌의 교육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구나라고 그때 느꼈죠. 그렇다면 이제 전영찬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교육에, 그러니까 어떤 걸 좀 강조하셨는지 그 교육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용창 선생님의 교육관이 곧 직업선택 10계명의 교육관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그 졸업생의 표현이에요. 그 안정된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시골 구석으로 들어와서 시골의 무지랭이들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런데 그때 그 시골은 정말 깡시골이어서 선생님도 구할 수가 없는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있어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텐데 교사가 아무도 거기로 오겠다고 하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골이니까. 근데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으니까 교사들은 초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서울로 다니고 저 온 전국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면접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요. 그 스카우터로 다니셨구나. 예, 찾아서 그 거창으로 오게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왔다가 일주일 만에 도로 가신 분도 계시고 절대 안 보낸다고 하시는 그 선생님의 부모님들도 만나 뵙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선생님들을 구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제자들이 뭐를 배웠겠어요? 희생과 사랑이나 이런 걸 배웠겠죠. 이제 그런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현재의 거창고등학교의 모습이 되었는데 현재 거창고등학교의 가르침을 물어보신 건가요? 네네네. 그죠? 예. 그 현재 거창고등학교는 이제 그 정신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창고등학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 게 거창고등학교가 제일 처음에 유명해진 계기는 뛰어난 입시 성적 그렇죠.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파봤더니 무슨 대단한 성적을 내는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 되게 특이한 학교였네라고 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건 단지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 전영창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쭉 이어져 오던 이 가르침을 학생들이 몸소 배우게 되면서 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 사회에 배출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율과 누구의 자율인가요? 자기 결정권, 학생들의. 예. 그러니까 그 학교는 쉽게 말해서 교복이 있긴 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 교복을 본 적이 없어요. 교복을 강요하지 않아요. 있지만. 예, 교복이 있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교복이 정말 있나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했더니 교복이 있긴 있대요. 근데 뭐 입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아요. 자율이고 그것도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왜 저는 궁금했어요. 똑같이 누구나 고등학교 3년을 경험하고 이 학교든 저 학교든 선생님들은 다 당연히 좋은 얘기를 주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왜 이 학교 애들은 이렇게 좀 뭔가 다를까 하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중요한 일을 자기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거창고등학교가 일반 다른 또래 아이들하고 다른 점은 그렇게 좀 성숙하고 성장한 듯한 모습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는 거 제가 배운 건 그거였어요. 수학여행도 자기들이 뭐 1박 2일을 가는데 네, 그것도 이 학교의 전통 중에 하나예요. 수학여행이 아니고 소풍이에요. 소풍을 지리산으로 거기가 이제
그 덕유산 자락에 있어요. 거창이. 그러니까 덕유산도 사실 그 백두대간의 그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네네네. 지리산으로 소풍을 가는데 1박 2일로 가는데 노 프로그램.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그 1박 2일 동안 그렇죠. 사실 산인데. 제일 혈기왕성한 그렇죠. 그 10대 아이들을 산에다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뭐 안전장치들은 기본적인 건 하겠죠.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아무런 프로그램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자기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그런 것들 그 규율들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실 시시한 경험 시시한 선택을 하게끔 하고 중요한 결정은 딴 사람이 해주는 거는 그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보통 가정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자기 결정권을 준답시고 그렇죠. 중요한 건 엄마가 해놓고 시시한 것만 맞아요. 네가 결정해 뭐 이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중차대한 결정을 본인이 하게 하는 게 그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맞아요.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소풍도 지금 얘기했지만 소풍도 그렇고 거창고등학교에 이제 그 1년의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학교 애들이 왜 공부도 잘하고 왜 이렇게 애들이 성숙할까라고 봤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공부를 좀 하고 싶게 만드는 시스템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처음에 애들이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가 있고 그러고 나면 또 뭐 소풍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고 놀고를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와 다른 점은 또 뭐냐면 공부하고 놀고에서 그 놀고를 학교가 기획하고 학교가 장을 만들어주면 애들은 거기서 그냥 그 틀 안에서 놀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창고등학교는 그 놀고의 그 장을 자기네들이 기획을 하는 거예요. 축제를 자기네가 직접 기획하고 자기네가 직접 시간을 다 배정해서 아이들이 그 축제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배워지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할 때도 그 안에서 그 자기네들이 다 역할 분배를 하고 다 알아서 모든 걸 하고 학교는 그냥 그 너네 이거 해봐라 라고 기회만 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기만 하는 거.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기가 되면은 충분히 놀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놀고도 그냥 맹탕 노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또 배워지는 게 있는 그런 놀기의 현장인 거죠.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이렇구나 하고 또 자율성이 다르구나 하고 그렇죠. 느꼈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정말 그 아이들 진로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한 것 같네요. 그렇죠. 진로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네. 그러면 이제 졸업생분들 이제 지금 현지인이라고 했는데 학생들 얘기 말고 네네. 그 졸업생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이제 쓰시면서 30분 이상을 만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을 좀 만나셨는지 그분들의 스토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이제 이 졸업생을 추천받은 거는 그러니까 전성훈 선생님이 몇 분, 도재현 선생님이 몇 분 해갖고 저한테 이제 이런 졸업생들을 만나봐라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때 처음에 만났던 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의 가치를 잘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신 조금 성공하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원고 1차분을 전성훈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별로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다시 그 추천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을 만나봐라. 이렇게. 예, 그 분들은 조금은 더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다시 쓴 원고를 보고 전성훈 선생님이 강현정이 이제 조금 봤구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뵀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직업 십계명의 가치를 잘 보여주신 분을 뭐 한두 분만 소개를 하자면 네네.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다큐멘터리 촬영하신 네네네. 박소영 PD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PD님이신데. 네. 현재는 PD가 아니에요. 아 지금은 아니세요? 지금도 뭐 다큐멘터리를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아. 만드실 수는 있지만 네네. 지금은 주로 하시는 일이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다큐멘터리도 만드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EBS PD셨는데 네.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책을 봐서 네네. 좀 설명을 하자면 네네. 그 EBS PD님이셨는데 PD였는데 그러니까 교육 방송 이런 거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찍고자 하죠 이분이. 네네. EBS가 또 자연 다큐멘터리가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예. 다큐멘터리 PD로 입사를 하셨어요. 아. 입사할 때부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한 지상파 방송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렇죠. 우리 회사로 와라라고 했을 때 이분이 당연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죠. 노 한 거죠.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거창고 그렇죠. 학생들은. 예. 왜냐하면 그 옮기는 회사에서는 더 좋은,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직급 등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또다시 콜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응했어요. 그래서 정말요? 이동했죠. 네. 이직을 했죠. 이직을. 네. 그래서 왜 가셨냐 했더니 월급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직급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의 꿈은 시베리아 호랑이를 찍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베리아 호랑이를 찍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아직 아무도 그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조선 그 한반도 땅에서는 이미 멸종한 것으로 보이는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실제 그 시베리아 지역에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얼마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찍고 싶은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 굴지의 BBC나 NHK도 아무도 찍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베리아 호랑이는 그 세렝게티랑 다르거든요. 세렝게티는 가면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숨을 데가 없죠. 그냥 카메라가 엄청 많이 딱 마치 이렇게 포토라인처럼 쫙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베리아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게 움직일 뿐더러 반경이 워낙 넓어서 이거를 촬영할 수가 없었대요. 아, 그렇겠다.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찍고 싶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개방되면서 빨리 찍고 싶은데 그거를 찍게 하지 않으니까 방송국에서 야 BBC도 못하고 NHK도 못한 걸 네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렇죠. 기회 자체를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새로 그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거 찍게 해주겠다. 와라.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옮겼다고 했어요. 근데 옮겼는데 저쪽 그 EBS 방송의 사장이 바뀌면서 다시 와라. 너 내가 없는 사이에 이동했더라. 다시 와라. 그럼 그거 찍게 해주겠다 하니까 다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장면에서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왔는데 어떻게 다시 가?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돌아가는 게 더 힘들죠. 월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라. 그쪽에서 저 수상한데 그렇죠. 왜 다시 왔을까? 그렇지. 이거 그 라인 아니야?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많았을 텐데도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호랑이를 결국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어차피 호랑이를 찍을 거면 여기서 찍으나 저기서 찍으나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찍지. 그러면 더 편하게 잘 찍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 직업 선택 10계명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적은 곳으로 가라.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왜 다시 일로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세요? 전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돼서 전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돈과 힘의 속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그렇다면 사실 이 호랑이를 찍는 게 잠깐 한 6개월 러시아에 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15년인가 20년인가 아무튼 제가 대화한 지가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번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찍기 위해서 땅 굴을 파요.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땅 굴을 파고 거기에서 6개월씩 들어가서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몇 년을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다른 만약에 그렇게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오고 있으면 그렇게 포기하죠. 돈을 많이 주고 있는 회사에서 이거 찍게 허락을 안 하죠. 빨리 다른 결과물을 내라고 하죠. 물론 이분도 이것만 찍은 건 아니에요. 이거 찍는 동안에 불곰도 찍고 뭐다 회사의 녹을 받고 있으니 회사의 그렇죠. 도리는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짬짬이 그걸 하면서 이 호랑이 찍는 일을 꾸준히 한 거예요. 근데 돈과 힘의 속성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소신대로 펼치지 못하게 내 무릎을 꿇게 하는 돈과 힘의 속성에 굴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없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은 또 PD님 말고 좀 다른 분 만나신 분 중에 또 없을까요? 다른 분 어떤 분을 얘기할까? 그 일본에서 제가 그 취재를 위해서 가장 멀리 갔던 아, 네. 일본 미야자키에 계시는 음. 예, 장대영 교수님을 또 생각하는데 이분도 거창고 출신이시고 예, 네네네. 거창고 출신인데 일본 미야자키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뭐 농화학과를 전공하시고 농업 정책, 농업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네네. 이분은 그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분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면 되냐면 그 미야자키 현청 앞을 가면 돼요. 교수님은 연구실이 아니라 아, 평일에는 연구실에 계신데 주말마다 항상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아이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 게 이분이 이제 내시는 목소리가 인권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본에서 위안부 예, 문제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원전 반대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얘기를 하는 것과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낮은 목소리를 같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건 사실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야자키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보수 지역 그렇죠. 여기가 예. 더 그럴 것 그렇죠. 예, 천황이 났다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자민당에 본 거지. 그 미야자키에서 위안부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고 같이 토론회를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막 거창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또 거창하지 않고 조곤조곤 정말 그냥 옆에 이웃집 아저씨처럼 얘기하시는 아 되게 기운 센 아저씨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막 센 일을 하는 것 같은 막 센 이미지가 아니고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작고 미약한 것 같은데 길게 단단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아 너무 얘기가 많아서 아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를 네. 보시면서 그러면 좀 그 10계명이랑 좀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보수의 일본 보수의 핵심 지역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 뭐 원전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도 지금 굉장히 좁은 길로는 가고 있는데 이분을 만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 사실 제일 많이 느낀 거는요. 예. 그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칙 아니면 혹시 예상된 행동? 그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럴 것이야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좀 센 운동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예를 자기 들어- 확신범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계신 갖고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라고 우리가 다 추측하는 그런 행동 양상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되게 어떤 자유로움, 그 나다움,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분에 그러니까 남을 대해서.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구나 이분은.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크고 거대한 힘이 아니고 작은 힘인데 작고 평범한 가운데 내 주변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그 지속적인 힘 같은 거 그런 걸 느꼈어요. 전영찬 선생님 같으세요.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영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선은 거창, 내 제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큰 변화를 이루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이를테면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면 자식들이 결국 그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마치 거창고등학교의 그 학생들은 거창고등학교의 그 아버지 전영창 선생님, 전성훈 선생님 이런 아버지를 닮아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거창고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느꼈거든요. 이분은 그 장대영 교수님 미야자키의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거는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나라도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왜 거기서 그걸 하고 있지?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자유로움을 제가 배운 거예요. 반드시 내 나라에서 내 민족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 나라, 내 국가 이거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 그 지역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어떤 일종의 세계 시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이 유연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면서는. 그러니까 틀에 매이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뻔하게 예측하는 행동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신을 지키면서 그러나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타인의 시선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저는 이분에게서 배웠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저 강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두 분의 이야기가 또 자율성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 주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했고 자기가 어떤 큰 변화나 이제 좀 억지스럽지 않은 맞아요.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좀 PD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떤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지만 더 멀리 미래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이 교수님 미야자키 현역에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그런 걸 한다라는 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거창고등학교가 이 직업선택 10계명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그 강당에 가면 그냥 이렇게 큰 액자에 걸려 있어요. 직업선택 10계명이. 그리고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도 이거를 뭐 무슨 어떤 시간에 교과 시간에 가르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학생들이 호시탐탐 찾아와서 저 좀 뛰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부담스럽지. 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 부담스럽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졸업생들이 이게 부담스럽기만 했다면 이렇게 지키고 강요하는 게 아닌데 지키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왜 지키고 살까?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만나면서 봤어요. 그 아무도 강요 안 하는데 이거 왜 지키지? 이거 너무 저는 사실 제가 이거를 책을 쓰는데 3년이나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아는 얘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모르는 얘기까지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아는 얘기를 쓰다 보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책을 내 이름으로 떡하니 내고 나면 내가 내 욕심 내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유 저 책 쓴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시간을 제가 많이 질질 끌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제자들은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웠을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누구의 강요 때문이나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뭐 자기 신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행복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분들은 아는 분들인 거예요. 성공의 정의가 다르구나. 예.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에서 얻어지는 만족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강요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게 자기 행복이기 때문이거든요. 야, 이게 지금 성공의 기준이 바뀌면 정말 네. 많은 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해주시고 거창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로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넓어지고 그 기준이 바꿔지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좀 더 학생들도 학부모님도 좀 부담이 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공의 기준이 지금 거의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길로 지금 다
모이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줄을 세우니까 우리는. 거기서 근데 행복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근데 아는데 이제 줄을 쓰니까 음. 줄을 쓰니까 쓸 수밖에 없는 또 현실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 거창고에는 그런 줄이라는 게 조금 더 다양하고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타이거 마더의 저자이죠. 네. 에이미 추가 이제 인터뷰를 하셨다는 걸 저도 네. 이제 강윤정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신 걸 저도 읽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하는 멘트를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타이거 머더의 저자 에이미 추이가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성공의 정의를 보다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성공했느냐를 생각해야죠. 사회에서 굵직하게 자리를 잡는데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물었을 때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성공이 아닐까라고 강윤정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지금 저희 진로 레시피 마지막 멘트를 읽었습니다. 내가 찾는 학교의 최고의 행복이 10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고요. 바로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렌드가 아닌 삶을 찾는 것이 바로 진실된 진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아닌 나의 행복을 찾는 여러분의 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